유엔 아동 권리위원회 위원장을 또 오래 맡았었고요. 그 위원회도 한 10년 위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까지는 제가 6월까지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10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국제아동인권센터 설립자이고 대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닷새째 마지막 날인데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은 정말 열대야와 찌는 듯한 더위를 어떻게 잘 견디시고 일주일을 잘 마무리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요. 또 오늘 오후 시간까지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거는 이 SDG에서 16번 Goal 16을 맡고 있는데요. SDG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을 잡은 거죠. 이것은 결국 아마 여러분들 개괄 첫 시간에도 아마 배우셨겠지만 MDG의 후속입니다.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의 후속으로서 나온 겁니다. 이때 우리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 SDG를 채택하는 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를 얻으셨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SDG 16번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증진인데 과연 그러면은 이번에 제 강의 주제가 평화와 정의는 지속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 강의를 끝으로 해서 그 답이 좀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으면은 하는 기대를 갖고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SDG 16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16은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평화와 또는 그 정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평화로운 사회, 그리고 여기에는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책무성 있는 제도 구축이 중요합니다. 책무성. 우리가 뭔가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짓지 않거나 그 제도 자체가 어떤 그 책무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으면은 이것은 우리 SDG 16번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의 폭력과 이와 관련된 사망률을 축소하고 아동학대, 착취, 인신매매 또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근절,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더불어 불법 자금 및 무기 유입 감축 등 조직 범죄를 근절하고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의 감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개발,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보장,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참여 확대 강화,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보장, 정보 접근성 및 기본 자유 보장을 포함하는 것이 크게 우리 SDG 16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을 통해서 폭력 예방, 테러리즘 범죄 근절과 관련한 제도 강화 및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 추진, 법제화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개괄적인 걸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정의를 한번 16 목표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좀 각 목표 또는 타겟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디케이터 이런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미얀마 상황을 이 SDG 16 목표에 비추어서 물론 우리가
45분 동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맛보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SDG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산업화된 국가들,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부유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개발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부유국가로 이제 속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유국가의 창구성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창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참여 확대 강화를 우리가 국제협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SDG 16번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세부 목표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부 목표 12개와 연결되어 있는 지표, 인디케이터가 한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accountable 하고 inclusive institutio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무성하고 inclusive 하다는 것은 비차별적으로 모두 다 포용적이고 다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먼저 타겟 16.1를 보면은 이것은 reduce violence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이제는 이 SDG는 MDG하고 달리 MDG는 반 감소한다, 4분의 1 감소한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갔는데 SDG로부터는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SDG 세부 목표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우리 10만 명당 살인 사건들이 감소, 또 무력 분쟁에서 10만 명당 그 성별, 연령 등등에 관련된 그 사망률 감소, 그리고 국가의 인구에 대비해서 신체적 폭력, 그리고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들의 감소, 그리고 이제는 우리 공동체나 우리 동네가 안전해서 언제든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SDG 16.1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환경부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지표명 범죄율, 학교 폭력 피해 등등을 보시면은 2018년도에 나온 자료, 2019년도에 나온 자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쭉 우리나라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거고 2040년도까지는 더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포한 겁니다. 2016.2의 두 번째는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입니다. 아동 학대, 착취, 인신매매. 여러분들 인신매매라는 것은 사이버 인신매매, 사이버 성적 착취, 이런 그루밍 이런 단어들이 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참 익숙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 여기에서 세부 목표를 보면은 17세까지의 아동들이 우리가 유엔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인 자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17세까지는 아동이라고 보는데요. 자기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그 비율, 또 인신매매, 그리고 성적 학대 이런 등등을 다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에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2018년도에는 2.98%였습니다. 실종 아동 미발견 건수가 99건수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게 감소가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에 매스컴에서 학대 아동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수치들도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거는 이것은 발견된 건수들만 그렇습니다. 학대를 받았지만 신고를 안 하거나 그게 발견이 안 된 건수들은 상당히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정의는 영어로 얘기하면 justice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의 그 피해, 폭력 피해 경험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자기들의 그 피해 경험을 보고 했다. 한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또 여기에서는 당국에 얼마나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결수들, 전체 우리가 구금돼 있는 그 인구의 미결수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세부 목표에서는 법률 구조 건수 증감률을 하면은 2019년에는 7.1%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그래서 이것은 좀 증감을 할수록 뭐를 나타내는지, 이거에 대한 것이 우리 정부나 또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는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거래를 상당한 수준으로 줄이고 도난 자산 회수 및 복구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화된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 국내에서 나가는 불법 자금들이 얼마나 됐는지, 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불법 무기들이 우리가 적발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당국에서 이것을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국가들이 무기들을 막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또는 밀수를 하게 되면은 그 무기라는 것은 무기의 목적이 뭘까요? 무기는 그냥 내가 소장하고 어떤 진열대에 진열해 놓으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기라는 것은 반드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제조회사들의 우리 그 트래킹 번호들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무기를 다른 나라에 합법적으로 무기를 무역을 할 때에, 합법적으로 팔 때에 이 무기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어디로 이게 넘어가고 있다는 게 트래킹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그 무기를 주고받고 무역을 하는 거 이외에 불법적인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적인 무기 발매가 상당히 많이 높다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높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 수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16.5는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해야 된다. 우리가 그 민주화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들 또는 법치주의, 그리고 모든 정부 기관들이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을 때는 부패가 많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독재주의나 또는 공산국가들도
물론 자기네 나름대로는 부패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부패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투명적이고 또 책무성이 강화가 되고 그럴 수 있을 때만 부패가 없어집니다. SDG의 목표를 한번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뇌물을 먹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 지난 12개월 동안에 몇 퍼센트가 이 정부 관료 또는 그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느냐. 그리고 또 그 기업이 또 이 관료 또는 공무원하고의 얼마나 기업한테 공무원 또는 관료들이 뇌물을 요구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아마 여러분들 드라마나 보면은 이걸 보시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5030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5030 곳곳에 가면 5030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큰 도로들에는 그 평균 속도가 50km로 가고 그 간선도로는 30km로 가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교통을 속도 위반을 할 때는 요즘에는 빼도 박도 못해요.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CC 카메라가 딱 찍혀가지고 내 차 번호가 어디에서 몇 킬로로 갔고 그래서 거기에 그 규정 속도보다 몇 킬로를 넘어갔다. 고로 당신은 얼마를 내야 된다. 이게 딱 그 우편물로 넘어옵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이제 교통순경들이 딱 잡았어요, 많이. 요즘에도 교통순경들이 음주 측정하거나 뭐 등등 할 때는 교통순경들이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동차들을 잡죠. 그럴 때 이제 면허증 좀 보십시다 하면은 과거 애들은 그 면허증 뒤에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딱 20,000원짜리 넣어주면은 네 가십시오 이러고 보내고 그게 바로 아주 작은 비용의 뇌물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많이 근절됐죠. 많이가 아니고 완전히 근절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제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이 그 나라가 얼마나 투명하고 부패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목표는 어떻게 되냐. 부패 경험 지수 보면은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청렴도 설문의 전체 부패 경험률을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김영란법 그게 굉장히 바로 요 16.5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개선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때 김영란법을 입법할 때는 16.5를 아마 그렇게 크게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김영란법을 이제 입법을 한 거죠. 바로 이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가 청탁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당연히 뭐 어디 가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뭐 사야 되는 거 점심값 뭐 저녁값 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는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부담도 없는 거고 그만큼 더 깨끗한 사회고 결국은 내가 위에 사람한테 많이 이렇게 바쳤으면 흔히 속된 말로 바쳤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은 내 아랫 사람한테 똑같은 거를 바래요. 바래서 그게 나한테 안 오면은 불이익을 주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는 부패의 정말 지름길로 가는 부패 사회로 가는 그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6은요.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투명한 제도 개발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책무성이 있고 또 모든 기관들에서도 다 투명하고 책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 또 그 국가 예산이 정말 쓰여져야 될 부처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책정을 하고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또 나중에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공공 서비스의 만족도를 만족하느냐죠. 우리가 왜 민원 제기를 했는데 그 민원에서 우리 말을 제대로 안 들어주고 공무원이 그냥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먹었거든요. 아이고 할머니 아주머니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빨리 하시면 돼요. 그러고 그냥 닥달을 해서 이제 내가 빨리 끝내고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공 서비스나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그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그 국민들이 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따금 국민한테 우리가 설문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요즘 제일 더우니까 에어컨 고장 나는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도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데 2주를 기다려야 돼요. AS 받는데. 너무나 지금 폭염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에어컨 수리 전화가 들어오는가 봐요. 근데 그런 거 수리하고 나면은 꼭 만족도 설문조사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민간 기업에서도 오지만요. 요즘에는 공공기관에서도 또 그렇게 해야지만 과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거고 만족한 건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다음에 서비스 개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목표는 어떻게 잡느냐. 정부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 만족한다라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거죠. 내가 이 공공 서비스에 또는 이 부처나 이 동사무소에서 나한테 뭐를 달라고 뭐 정보를 달라 뭐 이거를 해주셔 했는데 내가 앞으로 그거를 왜 내가 잘 응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좋았느냐죠. 그러면은 나는 신뢰하고 제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수치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통계치 산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목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2030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2040년까지의 목표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네. 16.7은요.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는 포용적이며 참여 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여기서 굉장히 그 키워드는요. 포용적이다. 아까 얘기한 inclusive,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참여적이냐 이거죠. 내가 다 들어왔지만 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가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느냐. 또 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내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대표성이죠. 내가 뭔가 설문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 그냥 여기 앞에 줄 몇 사람만 해줘. 그러면 대표성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선 표집을 해서 대표성을 또 산출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소그룹들이 대표를 선출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회를 간다든지 그래서 선출을 해서 의회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정치 참여를 여러분들 해보시는 분들은 국회의원 선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대표성을 우리가 선출해서 대표를 국회를 보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 지역 사람들의 그 니즈에 맞게 욕구에 맞게 입법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보내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연령대, 성별, 장애 등등 그렇죠? 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많이 이 중앙정부 또는 그 지자체 또는 공공 서비스, 사법부 등등의 골고루 다 대표적으로 참여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느냐.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양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주하고 2세가 3세, 다른 나라에서 온 2세, 3세들도 있습니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다른 국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도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내 의견이 얼마나 많이 그 반영이 됐는지, 얼마나 많이 또 그 포함이 됐는지, 포용적이었는지, 이것이 이 한 사회의 그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회는 굉장히 반응적이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고 또 의사결정 과정이 대표성을 띄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 여기에서 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통계치를 산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여성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우리 흔히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유리천정이 얼마나 두툼한지, 유리천정을 깰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16.7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대기업에서,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들이 여자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 그렇죠? 또 대학교에 여교수들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장애인이 몇 퍼센트인지, 또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인데 다문화성을 띄운 대표성이 있는지. 근데 참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왜 선진국 서방 사회라고 그러죠. 특히 미국, 유럽에서도 우리 스칸디네비아 쪽은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고 인권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임금 격차가 있다는 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한 80%밖에 못 받아요. 80에서 90% 받으면 많이 받아요. 또 거기도 과학자들 연구소니 아주 굉장히 그 큰 제약회사 이런 데 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여자 비율이 적어요. 왜 여자들이 그 유리천정이라는 말이 있느냐. 아무리 우리가 똑같이 능력이 높아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 또 여성들은 가정 그 살림과 자녀 양육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보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육아 출산 휴가들이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육아 출산 휴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산을 하고 낳고 내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큰다면은 다시 내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각계각층에서의 그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포용적이고. 네. 16.8은요.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의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네. 이것은 얼마나 많은 그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그 국가들이 개도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개도국에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느냐, 투표권이 마땅히 쥐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6.9는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신원 제공. 여러분들 생각하면 출생 등록?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요. 보편적 출생 등록이
안 돼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어떤 나라는 심지어 20%, 30% 출생하는 아이들이 전혀 출생 기록이 없어요. 출생 기록이 없다 하면은 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없으니까,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교육적인 서비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못 받아요. 의료 서비스 못 받아요. 사회보장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러면은 SDG 세부 목표를 한번 보면은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그 공공기관에서 또는 그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등록이 돼 있는지, 5세 미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등록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5세까지는 다 어떤 이유로 뭐 무력 분쟁 때문에 못했든지, 또는 또 아주 먼 도서 벽지에 살기 때문에 못하든지, 그러면은 모바일 유니트가 가서 이동 등록을 할 수 있는 데가 나가서 출생 등록을 해야 되겠죠. 출생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무슨 불행이 올까요? 두 가지 예를 들게요. 그 자연재해 상황, 무력 분쟁 상황. 자연재해에서 큰 지진이 나거나 이 태풍이 지나가서 뭐 홍수가 나거나 했을 때 출생 등록이 없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불법 매매가 잘 될 수 있죠. 누구나 들어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아이의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매매가 됩니다. 무력 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이전에는 아이들이 징집 대상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몇 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소년병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뭐 아프리카 국가도, 근데 동남아시아도 소년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느 누구도 이 아이들의 복지와 안녕을 챙길 사람이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짤 때, 정부가, 국가가 예산을 짤 때, 교육 또는 의료 서비스 예산, 또 식량 예산을 짤 때도 이 아이들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제대로 짤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 보면은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 존재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제도를 도입한다. 2040년까지는 도입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놀랬죠? 우리나라도 출생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보편적 출생 등록 현황을 한번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우리가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도 49개의 기관에서 출생 등록이 없는 아동을 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발굴한 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굴한 게 146명이 출생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미만의 15세, 16세 아이들. 그래서 이것은 아동권리협약, 우리나라가 비준한 인권협약, 주요 인권협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동권리협약 7조에서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신고가 없다면 폭력 및 학대의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교육, 의료,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출생신고가 없는 아이가 사망을 했을 때는요, 지표에 안 잡히죠. 출생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SDG 16.9 한국에서 16.8 한국에서는 이걸 16.8로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또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출생 등록이 없는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차별을 받고 태어나는 거죠. 의료 서비스 못 받아, 교육 혜택을 못 받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모든 아동이 한국 정부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몰랐죠?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는 거. 저희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16.10은요.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한다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강제 실종이 됐거나 강제 사망하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구금됐거나 특히 언론인들 구금된 언론인들 또는 노동조합원들 이분들 또는 인권 옹호자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몇 명이나 사망을 했거나 납치됐거나 강제 실종됐거나 자의적으로 구금이 됐거나 또는 고문을 당했거나 이 숫자를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헌법 또는 입법에서 또는 정책적으로 이 공공 정보를 접근성을 열어주느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납치됐어요. 갑자기 있던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우리가 첫째 첫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고 그 사람들이 이 다른 정보 기관들에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우리는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도 정보를 나는 얻고 싶다. 이 동네에 몇 명이 실종 신고가 돼 있느냐, 몇 명이 사망을 했느냐 이런 정보들이 나한테는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 건수 2019년도에는 청구 건수가 84만, 공개 건수가 84만 6천. 청구된 데를 우리는 다 공개를 해줍니다. 절대 공개를 못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걸 증가한다. 그리고 기본적 자유침해 경험 비율이 8.2%입니다. 이것은 기본적 자유침해라는 거는 이유 없이 구금이 됐거나 나의 그 자유가 침해됐는데 8.2%라는 것은 아직도 조금 있는 퍼센트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감소가 돼야 되겠죠. 16.A는 개발도상국에서 폭력 예방 및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 역량 구축을 위해 국제 협력을 통한 관련 법규나 제도를 강화한다 라고 했을 때 UN SDG에서는 Paris Principle이라는 예를 들어서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인권위원회 같은 것들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ODA 중 개도국 내 폭력 예방 및 테러 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역량 강화 지원 비중이 우리나라 아직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보완, 개도국에 있는 나라들한테 우리가 도와서 이런 거를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SDG의 우리의 또 목표 중에 또 하나는 좀 더 부유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6.B는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 그리고 정책을 증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잖아요. 내가 키가 좀 커요. 옛날에 그러지.
동네에 이런 그 담벼락에 이렇게 올라가면 어른들이 기집애가 그런 데로 어디 올라가. 기집애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자애들은 그런 놀 하면 안 돼. 여기 남학생들도 보이는데 남학생들이 많이 어떤 때 가서 이렇게 울잖아요. 친구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울면은 사내 자식이 눈물을 흘려. 그건 굉장히 그 젠더 스테레오타이핑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또 그리고 여자는 학교를 못 갈 때도 있었어요. 대학을 못 들어갈 때도 있었고 또 여자들이 참정권이 없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표권이 없었던 나라들이 선진국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기 때문에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차별적이죠. SDG에서 세부 목표에서는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지난 2개월 동안에 내가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지. 네. 근데 그 인권 조약들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 또는 차별 대상이 안 돼야 되는 것은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성적 그 지향 또는 민족 이런 것들로 가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또는 키가 큰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 이렇게 차별받으면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존재 여부와 이행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없어요. 너무나도 속상해요. 여러 해 전에 장애인 인권 협약을 우리가 비준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입법했어요. 그건 정말 그때도 힘들었지만 그나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 2020년도 제도가 없고 목표는 2040년도 정도 되면 도입이 될까. 차별 경험 비율은 2019년도에 28.2%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차별받았다라는 걸 느끼는 그 비율이 인구의 한 4분의 1 넘어가 그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30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2040년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아마 차별 경험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차별, 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차별, 또 한국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별, 뭐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서 차별 뭐 등등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적인 차별. 여기서 이제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세부 목표입니다.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범죄를 2019년도에는 73.4%를 검거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증가해야 되겠죠.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은 아마 우리가 희망하는 건 100% 다 받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나의 그 아이덴티티 도용, 그렇죠? 개인정보 도용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이버 침해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정보 격차 감소율, 최초 산출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 얘기 들었습니까? 디지털 디바이드가 있다. 특히 우리가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는 굉장한 디지털 디바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내에서도 디지털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격차가 큽니다. 그 디지털 디바이드는 예를 들자면은 SES,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디바이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지금요.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하고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이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그 고령층들을 인터넷 사용, 뭐 앱 사용 이런 것들의 강자가 굉장히 늘고 또 많이 요즘에는 호응을 한다고 하는데 고령시대의 그 디바이드가 커요. 그리고 요즘에는 고령시대가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효도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효도폰. 그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연령이 있으니까 효도폰 하면은 그냥 스마트폰도 아니야. 그냥 알뜰폰에 그냥 그 옛날 누르는 거. 그게 효도폰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어르신들은 부모 세대들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도 스마트폰 사줘. 나도 그거 이제 할 수 있어. 나도 앱 다운받아서 할래. 예. 우리가 요즘에 그거 여러분들 알죠? 앱으로 뭐를 하면은 조금 더 쌀 때가 있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앱으로 신청하면은 뭐가 좀 더 수수료 때문에 비싼 것도 있지만 그 정보들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어떤 때는 공동구매해서 사는 인터넷으로 사는 게 더 싸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왜 고령 세대들은 거기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디지털 디바이드예요. 정보 격차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포함된 거는 바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증진한다. 우리나라가 세운 KSDG 16.13입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세부 목표 및 지표는 없습니다. 네. 네, 잠깐 내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차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대 전략이 있었습니다. 환경 및 자원의 지속 가능성 강화,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 건강 증진, 경제 및 산업, 죄송합니다. 네.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 가능성 제고. 여기에서 보면은 녹색 성장 기본법이 나오게 되고요. 또는 세대 내 형평성 발전과 보존의 조화, 생태적 형평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4대 전략과 25개 이행 과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지속 가능 발전 지표가 77개가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 분야 주요 지표들을 여러분들 쭉 내가 이거는 다 시간 관계상 다 안 들어가겠지만요. 이 다음 거를 한번 보면은 제3차 기본 계획을 우리가 2015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것은 좀 더 SDG에 더 부합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여기에 보면은 정의 우리가 16번 타겟 SDG 16번을 보면은 좀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SDG를 국내 여건에 맞게 번영하여 환경, 사회적,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하에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 부분별 14개 전략 50개 이행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등 전문가 진단에 따른 위협 요인들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16번째 타겟에서 봤대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하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설정과 실천 확산을 위해 지방의제 21등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워포인트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니까 요거는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한 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적응 가능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 확산. 여기에서는 환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요즘에 기후 변화 정말 느끼겠죠. 점점 더 더워지고 또 이 겨울에는 또 어떤 때 그냥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고 지금 시베리아에서도
더위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사회가 투명성 제고, 이 부분에서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환류 체계 강화. 그래서 이것은 과연 UN 통계처에서 국제지표 선정 과정을 대응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이 지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SDG 지표 확정 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내 지속 가능 발전 지표를 개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4체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2020년도에 이것을 도입을 했는데 쭉 17개의 목표, 119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지표는 236개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인권, 정의, 평화에서 변경해서 평화, 정의, 포용으로 이 4차 기본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 미얀마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2001년도에 쿠데타가 2021년 2월 1일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939명이 사망했고, 그래서 UN 발표에 의하면 최소 75명의 아동이 사망했고 1000명의 아동 이상이 구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대상으로 한 그 섹슈얼 젠더 베이스드 바이올런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SDG하고 관련이 돼 있죠. 앞서 밝힌 것처럼 아이들이 미얀마 어린이들이 100만 명이 예방접종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요.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또는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미얀마의 학교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상황에서 보면은 진상조사단이 이 그 부패된 기업들, 특히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미얀마 법인 포스코가 상당히 많은 것을 미얀마에 아직도 군부의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을 군부에 지원한 것이 드러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한국공사가 미얀마 슈웨이 가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에 직접적으로 돈이 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미얀마 해군의 요청을 받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군함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미얀마 군부가 인종학살, 로힝야족들을 학살한 다음에 이 우리나라 기업이 군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책임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시민권법이 굉장히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태생시민, 제2시민, 그러니까 1등 시민하고 2등 시민, 그리고 3등 시민도 있어요. 3등 시민은 아예 시민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힝야족도 여러분들 많이 알죠. 100만 명 이상이 로힝야가 방글라데시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인종학살이 일어나고요. 잠깐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인데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 책임 투자 원칙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환경사회 Governance, ESG, 요즘에 ESG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나와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ESG는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예요. 환경 또는 사회,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 평화와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6은 기업의 기업 문화, 윤리, 성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공공의 제도, 법, 체계를 지원함으로써 ESG와 상호적입니다. 그러면 ESG를 한번 여러분들 쉽게 조금만 볼게요. E는 아까 얘기했던 Environment, S, Social Governance죠. 빈곤은 Social이죠. 쫙 보면은 ESG 렌즈를 볼 때
우리가 빈곤에서 오는 또 헝거는 또 이것도 소셜 이슈죠. 보건하고 안녕, 웰비잉은 environment도 있지만 또는 소셜도 있습니다. 그리고 partnership for the goals는 우리 이후에 이상훈 박사님이 하실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은 전적으로 governance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16, SDG 16은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은 social이라는 부분이 반, governance가 반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컴팩트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컴팩트는 이 CEO 겸 전무이사는 산드라 어잠바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불평등,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위기는 기업이 전반적으로 사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업은 윤리적 리더십을 증진하고 공공 및 민간기관과 시민사회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팬데믹하고의 이 SDG 목표 16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ESG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다 나왔던 거를 내가 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멈추겠습니다.